제가 그 방에 들어섰을 때 처음 느낀 것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강렬한 냄새였습니다. 어떻게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그렇게 잔혹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건이 발생한 몽콕 중심부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한 이웃이 충격에 휩싸여 회상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피로 가득 찬 방 안에서 피해자는 끔찍하게 살해당했으며 총 11개의 신체 부위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경찰들조차도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전기밥솥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했습니다. 범인의 경찰 신문에서의 냉정한 진술은 많은 사람들의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모든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저녁 오시경 캔턴로드 1182 번지 만푹하우스 2층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차오씨 모녀가 사는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곧이어 강한 소독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막연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오후 8시경 해당 아파트로 이어지는 계단에 붉은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피자국처럼 보이는 이 자국은 한 이웃의 눈길을 끌었지만 곧 집주인 차오엔이 나타나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오엔은 집에서 수도관이 터졌고 자신의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핸드폰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웃은 의심을 품었지만 차오엔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주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핸드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차오엔의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방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이웃은 재빨리 밖으로 달려나와 문을 닫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했고 차오엔을 집 밖에서 발견했지만 그녀는 경찰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사람의 머리와 여러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협조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가 차오엔의 딸인 허메이제라는 사실을 신속히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신체 일부는 욕조에 담가져 있었고 머리는 욕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법의학자들은 자신들의 경력 동안 이렇게 잔혹한 사건은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오엔의 혈액을 검사해 그녀가 불법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했으며 결과적으로 그녀가 몇 가지 자극제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몽콕 범죄 수사팀에 의해 확대 조사되었고 부엌칼, 혈흔이 묻은 옷, 세제, 소독제 용기, 피가 묻은 나무 의자와 같은 많은 증거물이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메이제가 사건 당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장은 약 60제곱미터의 작은 방이었으며 머리, 장기, 시신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는 욕실뿐만 아니라 다른 방까지 흘러나와 있었고 현장과 지문 및 DNA 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차오엔은 결국 자신의 딸을 살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마취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차오엔이 마취제를 사용해 딸을 기절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의학자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오엔은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오엔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날 오후 7시경 메이제는 친구 집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집에 없었고 메이제는 집에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야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딸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다투거나 딸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숙제를 하라고 말한 뒤 부엌으로 들어가 두 사람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제는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메이제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야엔이 범죄를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야엔은 자신이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며
망설임 없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범행 후 야예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시신 일부를 넣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녀는 가방을 임시로 전기밥솥에 숨겨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또한 야예는 피냄새를 감추기 위해 소독제를 방 안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소독제 양이 너무 적어 강렬한 피비린내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는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야예는 욕실에 소독제를 가득 채운 상태로 머리를 두었습니다. 냉정한 표정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은 경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야예는 시신 일부를 집 근처 외진 길가에 버리고 나머지를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그녀의 계획은 엉클어졌습니다. 저녁 7시경 이웃은 계단 아래에서 피로 보이는 액체와 함께 불쾌한 냄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쓰레기로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자 야예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한 이웃에게 휴대폰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하수구가 막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지만 야예는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오래 사용했습니다. 이웃은 그녀가 너무 오래 나오지 않자 초조해졌고 문을 열어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야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이웃은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갔고 이 행동은 끔찍한 사건의 현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그는 바닥에 빨간 액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실 문 앞에서 당황한 듯한 야엔의 모습을 본 그는 이상함을 느꼈고 즉시 휴대폰을 되찾아 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사건이 밝혀졌고 경찰은 사건 당일 이웃들이 야엔의 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정보를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이 소리는 약 30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웃들은 그녀가 고기를 다지며 만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딸의 시신을 분리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약 10시간 후 새벽 2시경 경찰은 첫 번째 진술을 마친 후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20명의 요원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아래층의 화분, 골목, 자동차 아래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통과 길가에 버려진 폐기물 속에서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 약이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야엔이 자신의 친딸에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그녀의 복잡한 심리가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메이제의 친아버지와 야엔의 전 남편에게 연락해 가정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과 피해자의 가족 문제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야엔은 실패한 결혼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한바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 서로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고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을까요? 야엔과 남자친구가 처음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친구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질투를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두 사람이 대화할 때마다 언제 결혼할 것인지 묻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엔은 친구들에게 혼인신고서를 보여주며 자신과 남자친구가 결혼했고 이제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야엔에게 두 사람이 만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혼인신고를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야엔은 친구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친구들에게 축하금 준비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들이 야엔에게 갑작스러운 결혼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답하며 자신의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야엔이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녀는 혼인신고를 했던 남자가 실종되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야엔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남편과 연락이 닿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야엔은 남편이 출장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한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야엔에게 즉시 바에 가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야엔은 급히 그곳으로 향했는데 남편이 화려한 옷을 입은 매력적인 여성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야에는 남편과 그의 애인을 향해 달려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바의 직원들이 나서서 말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야에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서류와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결혼이 충동적인 결정이었다며 이제야 후회하고 있으며 이혼이 둘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썼습니다. 야에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뒤 야에는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검사 끝에 의사는 그녀의 몸 상태가 너무 약해 낙태를 시도하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는 그녀가 평생 불임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야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모든 불행이 이 아이 때문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제가 어릴 적부터 그녀는 모든 일을 어머니의 말대로 해야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모욕을 당하거나 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메이제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운동선수였으며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는 학교 멀리뛰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이제는 그림을 매우 좋아했고 그녀의 작품은 자주 교실 게시판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능 있는 소녀 뒤에 잔혹한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메이제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어머니가 아무리 엄격하게 대하더라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 신문 중 야엔에게 왜 딸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했는지 묻자 그녀는 마사지 일을 하며 수년간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쌓인 피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야엔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고 했지만 사건 당일 그녀는 평생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알고 보니 야엔은 전 남편과 그의 불륜녀였던 여성을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귀여운 딸까지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아내는 야엔을 알아보고 그녀가 자신들을 직접 응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엔은 전 남편의 애인의 발을 씻어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야엔에게 조롱과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다음에 만날 땐 지금보다 더 비참해졌길 바란다는 말을 했을 때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전 남편이 한 마지막 말은 야엔이 딸을 잔혹하게 살해하며 복수를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전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전처가 그렇게 어렵게 낳은 자신의 딸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야엔이 단순히 전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메이제의 시신을 완전히 수습한 후 그녀를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첫 재판에서 야엔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대신 마약의 영향을 받아 실수로 딸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가 정신병력이나 관련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제기되자 야엔은 매우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저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야엔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재판관은 그녀에게 피고인이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몇 차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엔은 왜 자신이 유죄로 판결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명확히 대답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야엔은 자신의 진술 중 몇 가지를 번복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아침 욕실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것은 내 딸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야엔은 첫 남편과 스촨성에서 결혼해 메이제를 낳았고 이후 이혼한 뒤 2009년에 두 번째로 홍콩인 남성과 재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시신 훼손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엔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가슴속에 목소리가 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야엔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재판관이 첫 재판에서 판결을 보류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감정이 복잡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재판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메이제의 반 친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그녀와 메이제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메이제는 어머니에게 사다 드릴 죽 살 돈이 없었지만 혼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화로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5월 18일에 열렸고 야에는 과실치사와 시신 은폐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심리 보고서를 기다리며 6월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6월 12일 변호인은 야엔이 딸을 매우 사랑했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이 사건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결 전 재판관은 야엔의 심리 보고서를 인용하며 그녀가 2017년 2월부터 마약을 복용했고 자신이 귀신에 씌였다고 친구들에게 주장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야엔이 조현병과 환청 증상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은 이번 사건이 피고가 자신의 딸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고와 피해자가 원한 관계였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재판부는 야엔이 정신적 문제가 없었다면 사랑하는 딸을 해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심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한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수감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사형을 면하게 되자 홍콩 언론과 여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